안녕하세요. 저는 박종태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지독한 외풍이 낡은 문틈으로 스며들어와 뼈마디를 핥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등을 돌려 새우처럼 몸을 웅크려 봐도 소용이 없었어요. 단 하나의 희망이었던 얇은 이불은 이미 제 온기를 모두 빼앗아간 지 오래라 차라리 맨몸으로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벽지 곳곳에 거미줄처럼 피어난 곰팡이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고 천장의 희미한 백열등은 금방이라도 수명을 다할 듯 위태롭게 깜빡였죠. 여기가 바로 내 인생의 종착역,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 원짜리 단칸방의 현실입니다. 며칠째 속을 채운 것이라곤 미지근한 수돗물에 불린 라면 부스러기가 전부였어요. 한때는 수십 명의 직원을 먹여 살렸던 내 손이 이제는 고작 플라스틱 젓가락 하나를 제대로 들 힘조차 없는 것이 기가 막혔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이 후들후들 떨리는 것을 보다 못해 결국 냄비를 통째로 들고 국물부터 들이켰습니다. 맵고 짠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텅 빈 위장을 후려치는 고통에 잠시 숨을 멈췄죠. 이게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인 것만 같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쾅. 누군가 쇠로 된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 누추한 곳에 나를 찾아올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으니까요. 박종태 씨, 안에 있는 거 다 알아요. 월세 밀린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집주인의 고함 소리는 얇은 문을 그대로 뚫고 들어와 고막을 찔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죽은 사람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문틈으로 하얀 종이 하나가 쓱 밀려 들어왔어요. 최종 통보라는 붉은 글자가 유독 선명하게 눈에 박혔습니다. 이번 주까지 방을 비우지 않으면 강제로 짐을 빼겠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경고장이었죠. 종이 쪼가리를 힘없이 내려다보는데 불현듯 과거의 한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나는 지금과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어요. 종태정밀이라는 내 이름을 건 회사는 업계에서 꽤나 알아주는 알짜배기 기업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장의 기계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내겐 가장 큰 기쁨이자 자부심이었죠. 직원들은 나를 진심으로 따랐고 나는 그들을 내 식구처럼 아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은 늘 나를 박 사장님이라 부르며 깍듯하게 대했고요. 그런 내게도 유일한 자랑이자 약점은 하나뿐인 아들, 정우였습니다. 아비처럼 모질지 못하고 심성이 유약한 녀석이라 늘 마음이 쓰였죠. 그런 아들이 김태임이라는 여자를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습니다. 싹싹하고 애교 넘치는 며느리는 내게 아버님, 아버님 하며 살갑게 굴었고 나는 그런 며느리가 예뻐서 뭐든 다 해주고 싶었어요. 정우야, 태임아. 아비가 너희에게 해줄 것이 있다. 어느 날 나는 아들 내외를 내가 평생을 살아온 집으로 불렀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가 손수 가꿨던 작은 정원이 있는 내 인생의 모든 추억이 깃든 집이었죠. 아들 내외는 무슨 일인가 싶어 어리둥절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들 앞에 집문서 하나를 내려놓았어요. 이 집을 팔아서 너희들 살 집을 마련해 주려고 한다. 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 정우가 기겁하며 말렸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탐욕의 빛을 띠었다가 이내 슬픈 표정으로 바뀌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이 집을 팔아요? 여기 아버님 추억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희 때문에 아버님이 길에 나앉으실 수는 없어요. 그 말에 나는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내 생각해주는 착한 며느리가 어디 있겠나 싶었죠. 나는 손을 내저으며 웃었습니다. 길에 나앉기는 왜 나앉아. 나는 회사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 하나 얻으면 그만이다.
너희는 이제 가정도 꾸렸으니 번듯한 집에서 남들 부럽지 않게 살아야지.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다. 내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안 아들 내외는 못 이기는 척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내 손을 부여잡고 아버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효도하며 살게요. 저희가 꼭 모실게요. 라며 몇 번이고 다짐했죠. 그 모습에 나는 내 마지막 남은 재산이자 추억이었던 집을 파는 것에 대한 한 톨의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내 모든 것이 담긴 집을 팔아 나는 아들 내외에게 전망 좋은 신축 아파트를 사주었습니다. 부동산에 함께 가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마지막으로 증여 서류에 서명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변호사 친구놈이 종태야. 그래도 명의는 네 이름으로 해두는 게 어떻겠냐고 조언했지만 나는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이 사람아, 자식한테 집 한 채 해주면서 뭘 그리 쪼잔하게구나. 내 아들과 며느리는 그럴 애들이 아닐세. 나는 내 아들과 며느리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죠. 그들은 내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아들의 이름으로 등기가 이전된 등기부등본을 보며 며느리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했습니다. 아버님, 이 집엔 꼭 아버님 방부터 만들게요. 저희랑 같이 사셔야죠. 라며 호들갑을 떨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약속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살갑던 그들이었죠. 명절마다 찾아와 용돈을 받아가고 철마다 내 카드로 백화점에서 쇼핑을 즐겼습니다. 나는 그것이 그들의 효도 방식이라 생각하며 기꺼이 지갑을 열었어요. 문제는 내 사업이 한순간에 기울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믿었던 부하 직원의 배신과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내 회사는 순식간에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평생을 바친 회사가 내 눈앞에서 공중분해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죠.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것은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회사 근처에 얻었던 오피스텔도 정리하고 간신히 2단 칸방으로 숨어 들어왔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들 내외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처음 몇 번은 마지못해 생활비를 붙여주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내게 전화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내가 먼저 전화를 걸면 늘 바쁘다는 핑계뿐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나는 생애 처음으로 자식에게 돈을 구걸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밀린 월세 독촉장을 손에 쥔 채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참이나 이어지다 결국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나는 차마 아무 말도 녹음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죠. 잠시 후 문자 메시지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회의 중입니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늘 똑같은 레퍼토리였어요. 그가 회의 중이 아니라는 것을, 그냥 내 전화를 피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번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두어 번 울리다 덜컥 전화를 받더군요. 다행이라는 생각도 잠시,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여보세요? 나다. 아, 아버님. 저 지금 바빠서요. 다음에 통화해요.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습니다. 찰칵하는 소리가 내 심장을 후벼 파는 것만 같았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방에서 굶어 죽거나 짐짝처럼 쫓겨나거나 둘 중 하나였죠. 나는 벽에 기대어 위태롭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옷걸이에 걸린 옷 중에 그나마 가장 깨끗한 낡은 점퍼를 걸쳐 입었어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영락없는 초라한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푹 꺼진 두 볼과 핏기 없는 입술, 절망으로 가득 찬 눈동자. 한때는 호랑이 같다는 소리를 듣던 박종태는 어디에도 없었죠. 하지만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내 손으로 사준 그 집에 가서 내 아들놈 얼굴이라도 보고 죽어야 억울하지 않겠다 싶었어요. 수중에 남은 마지막 1,000원짜리 몇 장을 털어 버스를 탔습니다. 1시간 넘게 버스에 몸을 싣고 익숙한 아파트 단지 앞에 내렸습니다. 위풍당당하게 솟아있는 아파트를 보니 다시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저 집을 사주기 위해 내 평생의 보금자리를 팔았던 날, 그래도 아들 녀석이 행복하게 살 것을 생각하며 뿌듯해했었죠. 지금의 내 꼴을 보니 그 모든 것이 한낱 부질없는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아들 집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차마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아 한참을 망설였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몇 번을 망설이다 결국 눈을 질끈 감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나를 구해줄 마지막 동아줄일지도 모른다고 애써 희망을 품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 희망은 곧이어 인터폰 화면에 나타난 며느리의 차가운 얼굴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는 제 인생 최악의 날을 마주하게 됩니다. 인터폰 화면 너머로 보이는 며느리 김태임의 얼굴은 낯설기 짝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던 그 싹싹하고 애교 넘치던 얼굴이 아니었어요.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와 값비싼 화장품으로 그려낸 얼굴에는 짜증과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사준 최고급 비디오폰의 선명한 화질이 오히려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히는 기분이었죠. 누구세요? 건조하게 울리는 그 목소리에 저는 간신히 마른 입술을 떼었습니다. 나다 시애비다.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가자 며느리의 미간이 노골적으로 구겨졌습니다. 아, 시애비. 한때는 그토록 듣기 좋아했던 그 호칭이 이제는 이렇게 문전박대를 당하는 신세가 되었군요. 며느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화면 속에 저를 샅샅이 훑어보았습니다. 남루한 행색과 며칠은 좋기 굶은 듯한 제 몰골을 뜯어보는 그 시선이 너무나도 치욕스러워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게 되더군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여전히 문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끌어모아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정우 좀 보러 왔다. 안에 있느냐? 지금 없어요. 회사 일 때문에 바빠요. 그럼 너라도 잠깐 보면 안 되겠니?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저도 바쁜데요. 그리고 할 말 있으면 전화로 하시지.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세요? 마치 길거리의 잡상인이나 불청객을 대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니라 애원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태임아, 내가 사정이 아주 어렵게 됐다. 집주인이 방을 빼라고 하는데 당장 갈 곳도 없고.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을 잘랐습니다. 그래서요? 설마 저희 보고 지금 돈이라도 달라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아버님, 저희도 힘들어요.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아버님 사업 망하신 뒤로 저희한테 손 벌리실까봐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모르실 거예요. 기가 막혔습니다. 마음을 졸여.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을 팔아 이 집을 사주고 내 노후의 보금자리마저 내놓았는데 돌아오는 말이 고작 이것이라니요. 그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 내 법인카드를 물쓰듯 긁어대던 것이 불과 얼마 전의 일이었습니다. 내가 이 집 사준 거 기억 안 나느냐? 내가 내 집 팔아서. 아, 또 그 소리. 분명히 이전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 소리를 하세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우리 집인데 이제 와서 옛날 이야기 하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미 주신 걸 가지고 생색은 왜 이렇게 내세요, 정말. 생색이라니. 내 인생 전부를 바친 희생이 고작 생색이라는 단어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색이야? 니들이 사람이면 이럴 수는 없는 거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 전화 한 통 안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시끄러워요. 동네 사람들 다 듣겠네.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소리를 지르세요. 누가 보면 우리가 아버님 쫓아낸 줄 알겠네. 제 고함 소리에 놀랐는지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하지만 활짝 열린 것이 아니라 쇠사슬이 걸린 채로 겨우 사람 얼굴 하나 보일 정도로만 열렸죠. 그 틈으로 보이는 며느리의 얼굴은 분노로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정말 왜 이러세요, 추하게. 이제 와서 빌부터 먹을 생각하지도 마세요. 우리도 아버님 도와드릴 여력 없으니까 앞으로는 찾아오지도 마시고 연락도 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김태임, 너 말 다 했냐? 내가 이 집을 어떤 마음으로 사줬는데 니들이 내게 이럴 수 있어. 제가 문고리를 잡고 흔들자 며느리는 질겁하며 문을 닫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문틈을 사이에 두고 한참을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집 안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익숙한 목소리. 바로 안사돈이었습니다. 곧이어 현관문이 완전히 열리더니 며느리보다 한술 더 뜨는 화려한 차림의 안사돈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믿을 수 없게도 하얀 굵은 소금이 가득 담긴 사기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사돈어른 아니세요? 행색이 어쩌다 이 모양 이 꼴이 되셨대. 길에서 파지라도 줍다 오셨나 봐. 안사돈은 대놓고 저를 조롱하며 혀를 찼습니다. 며느리는 제 엄마가 나타나자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제게 삿대질을 했죠. 엄마, 이 양반이 와서 돈 달라고 행패 부리잖아. 여기가 자기 집이었네 어쩌네 하면서. 뭐야? 세상에 양심도 없으셔라. 홀랑 망해서 알거지가 됐으면 곱게 양로원이나 알아보실 것이지. 어디 와서 행패야. 안사돈의 입에서 상상도 못할 막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충격으로 몸이 굳어버린 제게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릇에 담긴 소금을 한 움큼 집어들었습니다. 사돈, 우리가 인연이 좀 안 좋았나 봐요. 앞으로는 서로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안사돈은 제 얼굴과 몸을 향해 굵은 소금을 그대로 뿌려버렸습니다. 에이, 이 재수 없는 영감탱이야. 썩 꺼져. 어디 거지 같은 기운을 우리 집에 묻히려고 해. 촤악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갑고 날카로운 소금 알갱이들이 제 얼굴과 옷 위로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몇몇 알갱이는 눈에 들어가 따끔한 고통을 주었고 셔츠 깃 안으로 파고들어 살갗을 찔렀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시간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 발밑으로 후두득 떨어져 나뒹구는 소금 알갱이들을 멍하니 내려다볼 뿐이었죠. 한때 내 아들과 며느리의 행복을 빌며 내 모든 것을 바쳐 마련한 이 집 현관 앞에서 나는 지금 부정을 쫓는 소금을 뒤집어 쓴 재수 없는 잡기 취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꼴 좋네. 엄마 잘했어. 저런 건 저렇게 해야 다신 안 와. 며느리는 박수를 치며 깔깔 웃어댔습니다. 안사돈은 남은 소금마저 현관문 앞에 골고루 뿌리며 주문을 외듯 중얼거렸어요. 잡기야 물러가라. 재수 없는 기운도 싹 물러가라. 그들의 웃음소리와 저주 섞인 말을 뒤로하고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낄 뿐이었죠.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고 그 자리에는 강철보다 단단하고 얼음보다 차가운 무언가가 새롭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터덜터덜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오는데 저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제 어깨와 머리 위에 하얗게 내려앉은 소금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수치심마저 마비된 듯 했어요.
저는 그저 걷고 또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박종태는 방금 죽었다. 그리고 새로운 박종태가 태어났다. 내게 소금을 뿌린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저 어리석은 두 모녀는 곧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저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생각도 용서할 마음도 추호도 없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전쟁입니다. 내 모든 것을 걸고 저들을 파멸시키기 위한 처절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단칸방의 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선 순간 익숙했던 곰팡이 냄새가 역겹게 코를 찔렀습니다. 방금 전까지 겪었던 치욕적인 현실에 비하면 차라리 이 어둡고 축축한 공간이 아늑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저는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어깨와 머리에 붙어있던 소금 알갱이들이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져 내렸죠. 어둠 속에서 하얗게 반짝이는 그것들을 보니 다시금 안사돈의 경멸에 찬 얼굴과 며느리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이명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소금 세례를 받던 순간이 무한 반복되었고 눈을 뜨면 암담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분노에 몸을 떨다가도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내 신세가 처량에 눈물이 핑 돌기도 했습니다.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죠.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 동틀 무렵 창문도 없는 방 안이 희미하게 밝아올 때쯤이었습니다.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제 머릿속에 마치 안개 속에서 등대를 발견한 것처럼 희미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지 쌓인 서류 상자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었던 부담부증여 계약서였습니다. 몇 년 전 아들에게 아파트 명의를 넘겨줄 때 제30년 직위이자 변호사인 조형우가 신신당부하며 만들게 했던 서류였죠. 그때 조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태야, 아무리 자식이라지만 세상을 모르는 거다. 그냥 증여하지 말고 조건을 하나 달아두자. 너를 부양한다는 조건. 이걸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 만약 저쪽에서 이 의무를 저버리면 증여했던 재산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안전장치 같은 거야. 당시 저는 그런 친구를 보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아, 내 자식이고 내 며느린데 설마 나를 내치기라도 하겠나. 괜한 짓 하지 말게. 하지만 친구는 고집을 꺾지 않았고 그냥 보험 하나 들어두는 셈 철하라며 저를 설득해 결국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 계약서를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제게는 그저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 종이 쪼가리가 제 유일한 희망이자 가장 강력한 복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증자는 증여자를 부양할 의무를 지며 이를 해태할 시 증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서의 그 조항이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구석에 쌓아둔 짐 보따리를 미친 사람처럼 풀어헤치기 시작했어요. 낡은 옷가지들과 얼마 되지 않는 살림살이를 다 뒤집어 엎고 나서야 상자 맨 밑바닥에서 누렇게 변색된 서류 봉투 하나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부동산 부담부증여 계약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펼쳐들고 그 조항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맞아요. 틀림없었어요. 그들에겐 나를 부양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의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소금을 뿌리는 행위로 나를 모욕하며 인간으로서의 도리마저 내팽개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은 돈을 탈탈 털어 목욕탕에 갔습니다. 며칠간 씻지 못해 꾀죄죄했던 몸을 깨끗이 씻고 유일하게 남겨두었던 낡은 양복을 꺼내 입었죠.
구두는 달코해졌지만 휴지로 먼지를 닦아내니 그럭저럭 모양새는 갖출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전 재산 10,000원짜리 몇 장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저는 조형우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서초동 법원 근처에 있는 조 변호사의 사무실은 여전히 번듯했습니다. 자동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젊은 여직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예약하셨나요? 그 눈빛에는 제 남루한 행색에 대한 경계심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말했죠. 조형우 변호사님 친구입니다. 박종태라고 하면 아실 겁니다. 여직원은 미심쩍은 표정으로 인터폰을 들고 무언가 말하더니 이내 놀란 얼굴로 저를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가장 안쪽에 있는 문이 열리고 조 변호사가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로 나타났습니다. 저를 본 친구의 얼굴은 충격과 안타까움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종태야, 이게 대체 무슨 꼴이야? 그는 저를 부축하다시피 자신의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푹신한 가죽 소파에 저를 앉히고는 다급하게 여직원에게 따뜻한 차를 내오라고 시켰죠. 친구의 방에 들어서자 비로소 긴장이 풀리며 참았던 설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형우야, 나.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조 변호사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기다려주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마음을 추스르고 어제 겪었던 일과 그동안의 사정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내 이야기를 듣는 내내 조 변호사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자신의 일처럼 분노했습니다. 특히 며느리와 안사돈이 내게 소금을 뿌렸다는 대목에서는 욕설을 내뱉으며 책상을 내려치기까지 했죠. 이런 짐승만도 못한 것들. 종태야,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자수성가했는데 그런 놈들한테 이런 수모를 당한단 말이냐? 모든 이야기를 마친 후 저는 품 안에서 소중하게 품고 있던 부담부증여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형우야, 이게 내 마지막 희망이다. 이걸로 그놈들한테서 내 집을 다시 찾아올 수 있겠냐? 조 변호사는 계약서를 집어들어 꼼꼼하게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느새 30년 지기 친구의 얼굴에서 날카롭고 냉철한 변호사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한참 동안 계약서를 검토하던 그는 이내 결심이 선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태야, 걱정하지 마라. 이건 우리가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다.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꺼져가던 내 마음속에 다시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가능한 거냐? 가능하고 말고. 부담부증여에서 부양 의무는 계약의 핵심적인 요소야. 그런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소금을 뿌리는 모욕적인 행위까지 저질렀다.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이고 증여해지 사유로 충분하고도 남아. 오히려 우리가 저것들한테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는 판이야. 조 변호사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여직원을 불러 무언가를 지시하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고장을 보내자. 부양 의무 불이행에 따른 증여계약 해지 예고 통보. 내용 증명으로 보내서 우리가 법적 조치를 시작했다는 걸 확실하게 알려야 해. 아마 저것들은 이걸 받고도 코웃음 칠 거다. 바로 그 오만함이 우리의 가장 큰 무기가 될 거야. 조 변호사는 즉석에서 내용 증명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막힘이 없었고 서류에 찍혀 나가는 단어 하나하나는 제 복수심을 담은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류가 완성되고 저는 발신인 칸에 떨리는 손으로 내 이름과 주소를 적었습니다. 주소는 초라한 내 단칸방 주소였죠. 종태야, 수임료는 걱정하지 마라. 이 소송은 내가 무료로 맡는다. 아니, 내가 돈을 내서라도 이겨야겠다. 네 자존심, 내 친구의 자존심을 내가 반드시 되찾아줄게. 친구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체국으로 향하는 길,
저는 조 변호사가 쥐어준 두툼한 봉투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당분간 지낼 생활비와 깨끗한 옷까지 몇 벌을 사입으라는 친구의 배려였죠.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내리는 오후의 햇살이 오늘은 왠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내용 증명 우편물에 접수 도장이 쾅 하고 찍히는 순간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김태임, 그리고 그 엄마. 당신들이 뿌린 소금, 이제 내가 지옥으로 돌려주마. 복수의 서막은 그렇게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올랐습니다. 조 변호사의 예상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지 이틀 만에 제 낡은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발신인은 우리 며느리라고 저장되어 있던 이제는 악연이 되어버린 김태임이었습니다. 저는 조 변호사의 조언대로 스피커폰 버튼을 누르고 통화 녹음 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 뒤에야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님, 지금 저한테 뭘 보내신 거예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움보다는 비웃음과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대답 없이 가만히 있자 그녀는 더욱 기가 찬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죠. 아니, 이 늙은이가 진짜 노망나셨나? 어디서 이상한 종이 쪼가리를 다 보내고 난리예요? 무슨 증여계약 해지? 변호사. 아이고 배야. 아버님, 변호사 살 돈은 있으세요? 그 돈 있으면 차라리 국밥이라도 한 그릇 더 사드시지 그러셨어요.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나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 안으로 파고드는 손톱의 고통이 오히려 제 이성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조 변호사는 상대방이 흥분해서 막말을 쏟아낼수록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했어요. 저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른 채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보낸 그대로다. 너희가 나를 부양할 의무를 저버렸으니 내가 사준 집을 다시 돌려받겠다는 뜻이다. 하, 돌려받아? 아버님, 꿈 깨세요. 이 집은 법적으로 완벽한 우리 집이에요. 아버님이 주신다고 해서 받은 것뿐인데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아버님 부양을 안 했어요? 예전에 생활비 몇 번 붙여드렸잖아요. 그걸로 된 거 아니에요? 그녀의 뻔뻔함에 실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쥐꼬리만 한 돈 몇 푼 던져준 것을 가지고 부양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는 저 지독한 이기심에 혀를 내둘렀죠. 그럼 나한테 소금 뿌린 건 뭔데? 제 한마디에 며느리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녀는 더욱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건 아버님이 먼저 와서 행패 부리셨잖아요. 남의 집 앞에서 소란 피우는데 그럼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한 일을 왜 나한테 그래요? 아무튼 그깟 종이 쪼가리로 우리 집 뺏어갈 생각은 눈곱만큼도 하지 마세요. 어디 한번 해보시든가. 법정 가서 망신만 당하지 마시고요. 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통화가 종료되었습니다라는 기계음만 멍하니 듣고 있었죠. 이 모든 대화는 고스란히 녹음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입으로 소금을 뿌린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했고 부양 의무를 하찮게 여기고 있음을 명백히 드러냈습니다.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10분도 채 되지 않아 이번에는 안사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 사장, 지금 제정신이야. 다짜고짜 내뱉는 고함 소리에 귀가 따가울 지경이었습니다.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다 늙어서 주책맞게 무슨 소송이야, 소송이. 박 사장, 좋게 말할 때 그만둬요.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그러다 정우 앞길까지 막히는 수가 있어. 사위 체면이 뭐가 되겠어. 장인이 알거지가 돼서 집 뺏으려고 소송한다고 소문나면. 자신의 사위이자 제 아들인 정우를 방패막이로 삼는 비열함까지.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내 아들 앞길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장모님께서는 따님 교육이나 똑바로 시키시죠. 시애비한테 소금이나 뿌리도록 가르친 겁니까? 뭐, 이 영감탱이가 지금 누굴 가르치려 들어. 그래, 소금 뿌린 거 나다 어쩔래. 재수 없는 기운을 몰고 왔으니 소금을 뿌려 쫓아낸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어디 법정에 가서도 그 소리 한번 해보시지. 안사돈 역시 제풀의 흥분에 모든 것을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두 모녀와의 통화를 끝내고 저는 즉시 녹음 파일을 조 변호사에게 전송했습니다. 친구는 파일을 듣고 나서 아주 잘했다며 이것만으로도 소송의 승패는 90%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조 변호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욱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저는 조 변호사와 함께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로 다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돈을 구걸하러 온 초라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내 권리를 되찾기 위해 온 소송의 원고 박종태였죠. 우리는 먼저 경비실을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그날 저를 기억하는 경비원 아저씨가 근무 중이었어요. 조 변호사가 변호사 신분을 밝히고 정중하게 협조를 요청하자 경비원 아저씨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날의 일을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날 봤죠. 저 할아버지 아니 박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 집 여자랑 엄마라는 사람이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결국 소금까지 뿌리더구먼요. 보는 내가 다 민망했소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한테 할 짓이 아니지. 조 변호사는 그 증언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나중에 법정에서 사실대로만 증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경비원 아저씨는 요즘 세상에 저런 못돼 먹은 것들은 혼쭐이 나야 한다며 흔쾌히 그러겠다고 약속해 주었죠. 다음으로 우리는 제 단칸방으로 향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전문가용 카메라를 가져와 방의 곳곳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시커먼 곰팡이가 핀 벽, 낡아 빠진 살림살이, 그리고 문틈에 꽂혀있던 월세 독촉장까지. 제 궁핍하고 비참한 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제 치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같아 낯이 뜨거웠지만 복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 변호사는 제 집주인을 만나 제가 월세를 몇 달이나 밀렸으며 거주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 확인서까지 받아냈습니다. 집주인은 제가 소송에서 이기면 밀린 월세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죠. 모든 증거 수집을 마친 날, 조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우리는 그동안 모은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두 모녀의 막말이 담긴 녹취록, 경비원의 증언서, 내 비참한 생활을 담은 사진들. 이것들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가했던 모욕과 배신을 담은 기록이었습니다. 종태야,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조 변호사가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판사도 외면할 수 없을 거다. 이제 저 어리석은 것들이 법의 심판을 받을 시간이야.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법원 청사가 위압적으로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그날이 오기를 바랐습니다. 저 오만한 두 모녀가 법정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짓의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으로 쌓아올린 성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물러설 이유도 없었습니다.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시작되면서 내 단칸방에도 냉기 대신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거의 매일같이 나를 찾아오거나 전화로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죠. 우리는 상대방의 예상 답변을 시뮬레이션하고 그에 대한 반박 논리를 세우며 창과 방패를 벼리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내 인생에 다시는 없을 치열한 싸움을 준비하는 동안 이상하게도 허기나 추위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복수심만이 내 모든 감각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조 변호사와 통화를 마치고 끓인 라면으로 늦은 저녁을 해결하고 있을 때 낡은 휴대폰이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내 아들 박정우.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방금 먹은 라면이 위장에서 돌덩이처럼 굳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만에 연락이었죠. 내용 증명을 보낸 직후에도 그놈은 제게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아마도 제 아내와 장모의 등살에 못 이겨 혹은 그들의 오만한 자신감을 믿고 애써 이 상황을 외면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소장이 접수되고 법원으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아든 지금은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만은 없었겠죠. 나는 잠시 망설이다. 조 변호사의 말이 떠올라 스피커폰과 녹음 버튼을 누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 정우예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초조함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게 무슨 일이세요? 어떻게 가족끼리 법정에서 얼굴을 보게 만들어요? 집사람이랑 장모님한테 소장 날아온 거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역시나 첫마디는 사과가 아닌 원망이었습니다. 제 아니나 그간의 사정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자신의 곤란한 처지만을 토로하고 있었죠. 이제야 연락이 되는구나. 나는 네가 죽은 줄 알았다. 내 차가운 대꾸에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 이내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먼저 연락을 피하신 거잖아요. 갑자기 내용 증명이나 보내고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걸고. 이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할 짓이세요? 사람들이 알면 다들 아버지를 욕할 거예요. 욕? 누가 누굴 욕한다는 거냐? 아비가 굶어 죽어가는데 전화 한 통 받지 않고 네 마누라랑 장모가 내게 소금을 뿌릴 때 골프채나 휘두르러 다닌 아들을 욕할까 아니면 마지막 남은 권리라도 찾으려는 이 늙은 아비를 욕할까? 그건. 아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정우야, 너는 지금 이 상황이 왜 벌어졌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조금이라도 내게 아들 노릇을 했다면, 아니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라도 지켰다면 내가 이 지경까지 왔을 것 같으냐? 내가 이 단칸방에서 추위에 떨고 있을 때 너는 뭘 했지? 내가 월세 독촉장에 시달리며 라면으로 끼니를 때울 때 너랑 네 마누라는 어디서 뭘 하고 있었냐는 말이다. 내 일갈에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죠. 잠시 후 녀석은 한풀 꺾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소송은 제발 취하해 주세요. 네. 제가 아버지한테 정말 잘할게요. 집사람이랑 장모님도 반성하고 있어요. 다들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이 소송 때문에 집사람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결국 또 그들의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반성? 스트레스? 소금으로 사람의 얼굴을 후려치고 재수 없는 영감탱이라 저주를 퍼부은 자들이 할 소리는 아니었죠. 스트레스? 그럼 나는 지금 스트레스 안 받고 있는 것 같으냐? 나는 지금 내 인생 전부를 걸고 싸우고 있다. 니들이 말하는 그깟 스트레스 따위와는 차원이 다른 생존을 위한 싸움이란 말이다. 아버지, 제발 제 체면도 좀 생각해 주세요. 회사에서도 다들 알게 되면 저는 체면?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 마누라랑 장모가 내게 소금 뿌릴 때 내 체면은 땅바닥에 처박히다 못해 아주 지식여졌다. 이제 와서 네 체면을 생각해달라. 정우야, 너는 참 이기적인 놈이구나. 아비보다 네 체면이 더 중요하다는 거냐? 저는 더 이상 통화를 이어갈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아버지, 지금 제가 그리로 갈게요. 얼굴 보고 말씀드려요. 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낡은 현관문 밖에서 머뭇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자 말끔한 양복 차림의 아들놈이 서 있었습니다. 몇 달 사이에 본 녀석의 얼굴은 반들반들 기름기가 흘렀고 값비싼 시계가 손목에서 번쩍이고 있었죠. 제 단칸방의 누추한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녀석은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킁킁거리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음식물 쓰레기가 뒤섞인 악취 때문이었겠죠. 그 표정 하나만으로도 녀석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명백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런 데서 왜 네가 살던 아파트처럼 좋은 향기라도 날 줄 알았더냐. 내 비아냥의 아들은 입을 다물고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내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우선 이걸로 급한 불부터 끄세요. 그리고 좀 더 좋은 곳으로 옮기시고요. 봉투 안에는 5만 원짜리 돈다발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한때 내가 용돈이라며 쥐어주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돈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 지금 나를 돈으로 사려는 거냐? 그런 게 아니고요. 아들로서 당연히 해드려야 할 도리인데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녀석은 그제야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에서는 조금의 진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귀찮은 소송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뿐이라는 것을 이 늙은 아비의 눈에는 훤히 보였어요. 이제 와서 도리를 하겠다. 늦었다. 너는 이미 기회를 놓쳤어.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 네가 그 전화만 받았어도, 아니, 이 단칸방에 한 번만이라도 먼저 찾아왔었어도 나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다. 아버지, 너는 네 마누라랑 장모가 시키는 대로 날 회유하러 온 것뿐이잖냐. 저 돈도 분명 그 사람들이 줬겠지. 이 돈 받고 소송 취하하라고. 안 그러냐? 내 전곡을 찌르는 말에 아들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버렸습니다. 내 아들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라 김태임의 남편이자 그 집의 충실한 개일 뿐이었습니다. 정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도 없는 벽을 가만히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네가 선택해라. 네.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서 네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사실대로 증언해라. 네 마누라와 장모가 내게 어떤 모욕을 주었는지, 내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네 입으로 직접 말하란 말이다. 그것만이 네가 내게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바라보며 더듬거렸죠. 아버지, 제가 어떻게 제 아내랑 장모님한테 불리한 증언을 해요. 그럼 우리 가정은 완전히 박살나요. 박살? 이미 박살난 지 오래다. 네 마누라와 장모가 내 가슴에 대못을 박고 소금을 뿌린 그날, 우리 가족은 이미 끝났어. 이제 와서 지킬 가정이 어디 있다고 말하는 거냐? 저는 아들에게 다가가 그가 내밀었던 돈 봉투를 다시 그의 품에 찔러 넣었습니다. 이 돈 가지고 돌아가라. 그리고 네 마누라와 장모에게 똑똑히 전해. 나 박종태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법정에서 보자고 말이다. 아버지, 제발. 이 녀석은 내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였지만 나는 매몰차게 그를 외면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너, 박정우. 너도 마찬가지다. 법정에서 네가 어느 편에 설지 똑똑히 지켜보겠다. 만약 네가 저 사람들 편에 서서 거짓을 말한다면 그날로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내 말 명심해라. 복도로 녀석을 밀어내고 저는 그대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 밖에서 아들이 한참 동안이나 내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지만 저는 2번 다시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썩은 가지는 잘라내야만 나무가 살 수 있는 법이니까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잠을 설쳤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았습니다. 조 변호사가 며칠 전 사준 내 평생에 다시는 입을 일 없을 줄 알았던 깨끗한 양복을 차려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지만 거울에 비친 내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죠. 오늘은 내 명예를 되찾는 첫 번째 날이자 배신자들을 심판대에 세우는 날이었습니다. 법원 건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위압적이었습니다. 높고 차가운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딱딱한 구두 소리가 복도를 따라 울려 퍼졌습니다. 조 변호사와 함께 재판이 열릴 법정 앞에 도착하자 이미 저쪽 사람들도 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며느리 김태임과 안사돈, 그리고 처음 보는 멀끔한 차림의 남자. 아마도 그들이 고용한 변호사일 테죠. 며느리와 안사돈은 저를 발견하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눈시울을 붉히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서로에게 기대는 모습이 아주 가관이었어요. 그들은 일부러 주변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흐느끼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아버님이 우리한테 이러실 수가. 사돈, 너무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조 변호사는 내 어깨를 툭 치며 신경 쓰지 마시죠. 저런 건 연기에 불과합니다. 재판은 연기로 하는 게 아니라 증거로 하는 거니까요 라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 들끓던 분노가 조금은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법정 문이 열리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법정은 생각보다 좁고 답답했습니다. 높은 곳에 자리한 판사석과 검은 법복을 입은 판사의 모습이 괜히 사람을 주눅들게 만들더군요. 원고석에 조 변호사와 나란히 앉자 바로 맞은편 피고석에 며느리와 안사돈,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아들 정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녀석은 오지 않은 겁니다. 실망감보다는 차라리 잘 되었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재판장이 개정을 선언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상대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주 유창하고 번지르르한 말솜씨로 우리를 파렴치 안으로 몰아갔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의 본질은 사업에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아버지가 성공한 아들과 며느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다가 거절당하자 과거에 증여했던 재산을 억지로 빼앗으려 하는 비정한 사건입니다. 피고 김태임과 그녀의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성격마저 괴팍해진 원고를 끝까지 모시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그들의 진심을 외면하고 오히려 폭언을 일삼으며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 소송이야말로 부모의 도리를 저버린 원고의 탐욕이 빚어낸 비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내내 저는 주먹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껴야 했습니다. 흙과 백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의 궤변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상대 측 변호사의 변론이 끝나고 드디어 조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상대 변호사처럼 목소리를 높이거나 현란한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준비한 서류를 하나씩 제시하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짚어나갔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의 본질은 부담부증여에 따른 부양 의무 불이행입니다. 원고 박종태는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집을 팔아 피고 박정우와 김태임에게 이 사건의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이는 단순 증여가 아닌 증여자를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명백한 부담부증여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원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부양 의무를 이행하기는커녕 연락을 피하고 심지어 원고에게 소금을 뿌리는 등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모욕적인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며 증여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조 변호사의 변론이 끝나고 판사는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호명된 사람은 바로 며느리 김태임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증인석으로 걸어나가 선서문을 읽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먼저 그녀의 변호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의 질문에 며느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청산유수처럼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증인은 시아버지인 원고를 평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늘처럼 모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셨어요. 사업이 잘 되실 때는요. 사업이 잘 되실 때라면 무슨 의미입니까? 사업이 망하시고 나서 성격이 너무 예민하고 괴팍해지셨어요. 저희에게 시도 때도 없이 돈을 요구하시고 그게 안 되면 폭언을 하셨어요. 원고를 부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저희도 형편이 넉넉지 않았지만 몇 번이나 생활비를 붙여드렸어요. 그리고 같이 살자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아버님이 완강히 거부하셨어요. 저희랑 사는 게 불편하다고. 소금을 뿌렸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정말 오해입니다. 그날도 아버님이 술에 취해서 오셔서 너무 행패를 부리셔서 저희 엄마가 너무 놀란 나머지 액땜이라도 하자는 심정으로 실수로 그러신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녀는 온몸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완벽한 피해자를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동정하는 듯한 수군거림이 들려왔고 판사 역시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뻔뻔한 거짓말이 어디까지 가나 지켜보고 싶었죠. 며느리의 변호사가 의기양양하게 자리로 돌아가고 드디어 조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증인석의 며느리를 응시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증인 김태임 씨, 방금 시아버지인 원고를 하늘처럼 모셨다고 증언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폭언을 일삼고 무리한 돈을 요구해서 너무 힘들었다고요. 네, 정말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조 변호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서류 뭉치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증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누르자 법정 안에는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진짜 노망 나셨나? 어디서 이상한 종이 쪼가리를 다 보내고 난리예요? 무슨 증여계약 해지? 변호사. 아이고 배야. 아버님, 변호사 살 돈은 있으세요? 법정 안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를 연기하던 며느리의 얼굴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으로 물들며 새하얗게 질려가는 모습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법정 안에 자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며느리 김태임의 얼굴에서 방금 전까지 유지하던 비련의 여주인공 가면이 산산조각 나며 깨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동공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고 완벽하게 칠해졌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방청석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상대 측 변호사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굳어졌습니다. 판사 역시 굳은 표정으로 녹음기와 증인석의 며느리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어요. 조 변호사는 녹취록의 다음 부분을 재생했습니다. 바로 내가 소금 뿌린 사실을 언급하자 며느리가 제 엄마 탓을 하며 사실상 시인해버리는 대목이었죠. 녹음이 끝나자 법정 안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 변호사는 그 침묵을 깨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며느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증인. 방금 녹음된 목소리, 증인의 목소리가 맞습니까?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못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죠. 그녀는 그저 입만 뻐끔거릴 뿐이었습니다.
대답하세요, 증인. 방금 시아버지를 조롱하고 비웃던 목소리의 주인이 증인 김태임 씨가 맞느냐는 말입니다. 조 변호사의 단호한 추궁에 며느리는 마지못해 모기만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늘처럼 모시던 시아버지에게 늙은이가 노망났다고 말하고 변호사 살 돈은 있냐며 비웃는 것이 증인이 말하는 효도의 방식입니까? 그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증인은 방금 생활이 넉넉지 않았지만 시아버지를 위해 몇 번이나 생활비를 붙여드렸다고 증언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된 것인지 며느리는 그 질문에 덥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조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증거자료 2호를 제출합니다. 이는 원고 박종태가 단칸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피고 김태임 씨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입니다. 조 변호사는 서류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증인은 생활이 넉넉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내역을 보면 명품 가방 구입에 수백만 원, 고급 레스토랑과 해외여행에 수천만 원을 지출한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증인 김태임 씨, 본인 몸에 걸치는 명품 옷과 가방을 살 돈은 있으면서 시아버지에게 붙여드릴 생활비는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매달 수백만 원씩 사치품에 쓰는 것이 증인이 말하는 넉넉지 않은 형편의 기준입니까? 며느리의 얼굴은 이제 하얀색을 넘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닙니다, 그건. 이라며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조 변호사는 그럴 틈도 주지 않고 다음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증인은 소금을 뿌린 행위가 시아버지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렇죠? 네네. 며느리는 그것만큼은 사실이라는 듯 다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 변호사는 그런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 판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다음 증인을 신청합니다. 사건 당일의 목격자인 아파트 경비원 김철수 씨입니다. 잠시 후 경비원 아저씨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조 변호사의 질문에 자신이 본 것을 막힘없이 그리고 정직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날 원고 박종태 씨는 술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맨정신이었고 오히려 아주 슬픈 얼굴을 하고 계셨죠. 행패를 부린 것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 김태임 씨와 그 어머니였습니다. 두 사람이 차례로 나와서 고함을 지르고 결국에는 소금을 뿌리는 것까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경비원의 증언이 끝나자 법정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어머 세상에 거짓말이었네 하는 탄식이 터져 나왔고 안사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 영감탱이가 돈으로 매수했어. 다 거짓말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다 법정 경위에게 제지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며느리 김태임은 이제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증인석에서 끄끄거리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그 순간 저는 통쾌함보다는 깊은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저렇게까지 추하게 자신을 포장하고 거짓으로 다른 일을 짓밟으려 했던 저 모습이 한때는 내 며느리였고 내 가족이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이 서글펐습니다. 다음 증인은 제가 가장 보고 싶지 않았고 또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 제 아들 박정우였습니다. 판사가 그의 이름을 호명하자 법정 뒤쪽 문이 열리고 녀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며칠 전보다 더욱 수척해진 얼굴로 그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증인석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녀석은 차마 제 쪽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조 변호사가 그에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 박정우 씨, 아내인 김태임 씨와 장모가 아버지인 박종태 씨에게 소금을 뿌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들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의 옆에서는 아내인 김태임이 애절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고 맞은편에는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녀석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것이죠. 그의 입술이 몇 번이나 달싹이다. 결국 체념한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김태임의 얼굴에 마지막 남았던 희망의 빛이 사라졌습니다. 증인은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버지를 돕지 않았습니까? 아내가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아들은 거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변명이나 거짓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후회와 자책만이 가득했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증인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 질문에 아들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이 녀석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저희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도 단 한 번도 생색내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저희가 배신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아들은 결국 증인석에서 오열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도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이 녀석에 대한 원망과 분노는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핏덩이 같은 자식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아비로서의 깊은 슬픔과 연민만이 남았습니다. 모든 증인 신문이 끝나고 양측 변호사의 최종 변론만이 남았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는 이미 전의를 상실한 듯 형식적인 변론만을 짧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안을 울리는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히 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생을 바쳐 자식을 위해 헌신한 한 아버지가 배신당한 자신의 삶과 무참히 짓밟힌 인간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외침입니다. 법이 왜 존재합니까?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부디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결로 인륜을 저버린 자들에게는 준엄한 심판을, 모든 것을 잃고 법의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이 늙은 아버지에게는 정의가 살아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조 변호사의 최종 변론이 끝나고 판사는 2주 후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말하며 패정을 선언했습니다. 법정에서 나오는데 며느리와 안사돈이 저를 죽일 듯이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제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지옥 속에서 허우적거릴 가련한 영혼들에 불과했으니까요. 이제 심판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남은 2주의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뜨거운 용암 같았던 분노는 차갑게 식어 단단한 확신이 되었고 불안과 초조함이 있던 자리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한 평온이 자리 잡았죠. 조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날 내 손에 두툼한 봉투 하나를 더 쥐어주었습니다. 그는 형편없는 곳에 더 이상 친구를 둘 수 없다며 최소한 판결 전까지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을 알아보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낡은 단칸방을 벗어나 허름하지만 깨끗한 고시원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창문이 있고 밤에 외풍이 들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천국처럼 느껴졌어요.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밥솥에서 갓 지은 쌀밥에 김치 한 조각을 얹어 먹는 그 평범한 행위 하나하나가 눈물겹도록 소중했습니다. 저는 그 2주 동안 앞으로의 삶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긴다면 되찾은 내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다시 사업을 일으킬 기력도
화려한 노후를 즐기고 싶은 욕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답게 내 존엄을 지키며 조용히 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다시 찾은 법원은 지난번과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제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승리를 눈앞에 둔 전사였죠. 원고석에 앉아 피고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와 안사도는 2주 전보다 훨씬 더 수척하고 날카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거짓 눈물이나 위선적인 연기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직 패배를 직감한 자의 불안과 도끼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 정우는 이번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녀석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재판장이 들어서고 모두가 기립했다 앉았습니다. 법정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죠. 판사는 잠시 서류를 검토하더니 안경을 고쳐 쓰고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박종태가 피고 박정우 및 김태임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민법상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와 수중자인 피고들이 증여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했는지의 여부입니다. 판사는 법정에서의 증언과 제출된 증거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며느리의 거짓 증언, 그것을 완벽하게 뒤집은 녹취록과 카드 내역서, 경비원의 목격담, 그리고 아들 박정우의 고백까지. 그 모든 것이 판사의 입을 통해 다시 한번 공표될 때마다 며느리와 안사돈의 고개는 1cm씩 더 숙여졌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김태인과 그녀의 어머니는 원고 박종태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해태하였음을 인정합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찾아온 시아버지에게 소금을 뿌리는 등 모욕적인 행위를 한 것은 단순한 부양 의무 불이행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반인륜적 행위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인륜적 행위. 판사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마치 거대한 망치가 되어 그들의 죄를 확정짓는 듯 했습니다. 저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내 모든 고통과 서름이 법의 이름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에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판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법정 안에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크고 명확한 목소리로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피고 박정우와 김태임은 원고 박종태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해태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부담부증여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한 개월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라. 소송 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이상. 땅, 땅, 땅. 판결봉이 3번 울리는 순간 제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며 깊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옆에서 조 변호사가 내 손을 꽉 잡아주지 않았다면 그대로 의자에서 주저앉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였습니다. 피고석에서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무효야. 내 집이야, 내 집이라고. 며느리 김태임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달려들 기세였지만 그녀의 변호사가 필사적으로 붙잡아 말렸죠. 안사도는 한술 더 떴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법정 바닥에 드러누워 대굴대굴 구르며 악을 썼습니다. 판사가 돈을 받아먹었어. 저 영감탱이가 판사를 매수했다고. 아이고 내 인생이야. 아이고 내 팔자야. 그들의 추악한 모습에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달려와 그들의 입을 막고
질질 끌다시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면서까지 그들은 제게 온갖 저주와 욕설을 퍼부어댔죠. 박종태, 너 절대로 가만 안 둬. 내가 죽어서도 너를 저주할 거야. 내 딸 인생 망친 놈. 너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발악은 더 이상 내게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패배자의 비참한 단말마에 불과했으니까요. 모든 소란이 끝나고 텅 빈 법정에 홀로 앉아 있는데 조 변호사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종태야, 우리가 이겼다. 자네가 이겼어. 친구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이, 내 존엄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안도의 눈물이자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데 잿빛 하늘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가 고생했다며 저를 위로해주는 것만 같았어요. 며칠 후 저는 조 변호사와 함께 법원 집행관들을 대동하고 이제 다시 내 집이 된 그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역시나 그들은 순순히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문을 걸어 잠근 채 안에서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버텼죠. 하지만 법의 집행은 냉정했습니다. 집행관들은 열쇠 수리공을 불러 강제로 문을 열었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집 안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과 옷가지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고 값비싼 가구에는 분풀이라도 하듯 칼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습니다. 그들의 탐욕과 분노가 고스란히 남겨진 공간이었죠. 며느리와 안사도는 마지막까지 저를 노려보며 저주를 퍼붓다가 결국 집행관들의 손에 이끌려 맨몸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현관 밖으로 사라지는 순간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잘 가라. 너희들이 내게 뿌렸던 소금, 이제 너희들 인생에 고스란히 뿌려졌으니 그 짜릿짠 맛을 평생 음미하며 살아가길 바란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복수는 끝이 났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배신자들이 휩쓸고 간 집은 마치 태풍이 지나간 폐허와도 같았습니다. 사방에 널린 쓰레기 더미와 부서진 살림살이들은 그들의 마지막 발악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죠. 저는 그 풍경을 잠시 둘러보다가 조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형우야, 이 집 당장 팔아야겠다. 뭐, 그래도 자네가 피땀 흘려 되찾은 집인데 좀 머물다가 팔지 그러나. 싫다. 저것들의 더러운 흔적이 남은 곳에서 단 하루도 머물고 싶지 않아.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좋으니 가장 빨리 처분해주게. 제 단호한 말에 조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아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했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급매물이라는 소식에 며칠 지나지 않아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그 집에 다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내 통장에 집을 판 거금이 찍히던 날. 저는 고시원 근처의 작은 ATM기 앞에 서서 한참 동안이나 화면에 뜬 숫자를 바라보았습니다. 0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그 숫자는 제게 단순히 돈의 액수 이상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되찾은 인생이었고 제 존엄의 가치였으며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위한 자유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통장에서 깨끗한 5만 원짜리 몇 장을 뽑아 그 길로 시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좋은 옷을 한 벌 사고 따뜻한 국밥집에 들어가 뜨끈한 소머리 국밥에 막걸리 한 잔을 시켰습니다. 그날 마신 막걸리보다 더 달고 시원한 술은 제 평생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찾은 평화 속에서 며칠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저 정우예요. 아들놈이었습니다. 판결이 난 이후 처음으로 걸려온 전화였죠.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기어들어가는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저는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이 핏줄의 정을 외면하지 못하게 만들더군요. 저는 제가 머무는 고시원 근처의 작은 공원 벤치를 알려주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저 멀리서 한 남자가 비틀거리듯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 아들 박정우였습니다. 그 녀석의 모습은 법정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처참했습니다. 값비싼 양복 대신 구겨진 점퍼 차림이었고 제대로 씻지도 못했는지 얼굴은 푸석하고 수염은 덥수룩했죠. 그는 내 앞에 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푹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녀석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강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꼴이 말이 아니구나. 그 말에 녀석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끄끄거리며 울음을 참는 소리가 들려왔죠. 결국 녀석은 내 앞에 풀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죽일 놈입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 녀석은 어린애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회유나 변명을 위한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한심한 남자의 진심 어린 후회였죠. 일어나라. 남들 본다. 내 차가운 말에 녀석은 고개를 저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께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그저 아버지가 어떻게 사시는지 얼굴이라도 한번 뵙고 싶어서. 저는 한숨을 내쉬며 녀석을 일으켜 세워 벤치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자판기에서 따뜻한 커피를 2잔 뽑아 하나를 건네주었죠. 녀석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받아들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띄엄띄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판결이 나고 집에서 쫓겨난 뒤 며느리는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렸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왜 자기 편을 들지 않고 아버지 편을 드는 증언을 했냐며 저를 배신자라고 불렀다고요. 안사돈 역시 가세해 이 능력 없는 놈, 너 때문에 우리 딸 인생이 망했다며 매일같이 녀석을 들들 볶았다고 합니다. 결국 돈 문제로 매일같이 싸우던 그들은 며칠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완전히 갈라섰다고 해요. 며느리는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한 채 제게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미련 없이 녀석을 버리고 떠났다고 합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버지. 태임이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제 배경과 아버지의 돈을 사랑했던 거였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런 여자의 말만 믿고 아버지를. 녀석은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녀석의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 주었습니다. 원망스럽고 미웠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결국 녀석도 어리석은 선택의 피해자였으니까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모르겠습니다. 당장 지낼 곳도 없고 모아둔 돈도 하나도 없습니다. 막노동이라도 뛰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죠. 그 녀석의 말에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품 안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녀석을 위해 따로 만들어둔 통장이었죠. 이걸 가져가라. 통장을 본 녀석은 기겁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 돈 받을 자격 없어요. 정말 괜찮습니다. 내가 너 좋으라고 주는 게 아니다. 내 손주, 네 아들 녀석 굶기지 말라고 주는 거다. 이 돈으로 작은 원룸이라도 하나 얻어서 네 새끼는 길바닥에 나앉게 하지 마라. 저는 녀석의 주머니에 통장을 억지로 쑤셔 넣어 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원룸 하나를 얻을 수 있는 보증금과 몇 달치의 생활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녀석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네 인생은 네 힘으로 살아라. 누구에게도 심지어 이 아비에게도 다시는 기대어 살 생각하지 마라. 땀 흘려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 힘으로 일어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라도 뼈저리게 깨달았으면 됐다. 그게 내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아버지. 녀석은 제 등 뒤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녀석이 진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공원을 빠져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용서일지도 모른다고요.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제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자 최고의 복수였습니다. 아들과의 만남이 있고 난 후, 내 시간은 비로소 온전한 내 것이 되어 평화롭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나를 올가매는 지독한 과거도 밤잠을 설치게 하는 원망스러운 사람도 없었죠. 저는 그동안 신세졌던 고시원을 정리하고 내 남은 생을 보낼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조 변호사는 한강이 보이는 으리으리한 아파트를 알아보라며 성화였지만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제게는 더 이상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껍데기가 필요 없었으니까요. 며칠간 발품을 팔아 몇 군데의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떤 집은 너무 화려해서 과거의 허영을 떠올리게 했고, 어떤 집은 너무 낡고 어두워서 절망 속에 웅크리고 있던 시절의 나를 생각나게 해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러다 마침내 제 마음을 끄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도심에서 살짝 벗어난 오래된 공원을 품고 있는 조용한 동네의 작은 아파트였죠.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남향으로 난 커다란 창으로 따스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는 천천히 나의 공간을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며느리가 그랬던 것처럼 과시용 이태리제 가구를 들이는 대신 튼튼하고 질박한 멋이 있는 원목 식탁과 책장을 골랐습니다. 소파는 푹신한 것보다 허리를 단단히 받쳐주는 낡은 가죽 소파를 중고시장에서 직접 골랐죠. 하나하나 내 손으로 고른 살림살이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때마다 텅 비었던 집과 내 마음의 온기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과시를 위한 채움이 아닌 내 삶을 위한 충만함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하루는 아주 단순했지만 그 무엇보다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웠습니다. 동이 틀 무렵 잠에서 깨어나 직접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구수한 커피 향이 집안에 퍼지면 나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동네 공원이 잠에서 깨어나는 풍경을 바라보곤 했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이른 아침 운동을 나온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 그 평범한 풍경 하나하나가 제게는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오전에는 주로 동네 시립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낡은 책들이 풍기는 특유의 종이 냄새와 저마다의 세계에 몰두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조용한 열기 속에서 저는 잊고 있던 지적 희열을 다시금 맛보았어요. 역사책을 읽으며 과거의 인물들과 대화하고 문학 작품을 통해 다른 이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제 좁았던 세상은 다시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반복되던 어느 날, 조 변호사에게서 저녁이나 함께 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는 동네의 작은 한정식 집에서 마주 앉았죠. 막걸리를 한 잔씩 주고받으며 그간의 안부를 묻다가 조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그들의 소식을 꺼냈습니다. 저는 굳이 먼저 묻지 않았지만 그 역시 제가 궁금해할 것이라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씁쓸했지만 목소리에는 어떠한 동정심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아는 변호사한테서 들었는데 김태임이 말이네. 요즘 아주 비참하게 지낸다더군. 자네한테서 쫓겨나고 정우한테서도 버림받고 나니 수중에 돈 한 푼 남은 게 없었겠지.
결국엔 예전에 자기가 손님으로 가서 직원들한테 갑질하던 고급 식당 주방에서 그릇을 닦고 있다더군. 저는 말없이 잔에 담긴 막걸리만 바라보았습니다. 꼴이 말이 아니겠지. 화장은커녕 제대로 씻지도 못한 얼굴에 값비싼 명품 옷 대신 냄새나는 유니폼을 입고 있으니 예전에 같이 어울리던 허영심 많은 친구들이 그 식당에 와서 일부러 자기를 알아보고는 큰 소리로 비웃고 조롱하는 통에 매일같이 숨어서 운다고 하더군. 자존심은 있어서 그만두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버틸 힘도 없고 그야말로 살아있는 지옥을 맛보고 있는 셈이지. 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안사돈이야. 그 여자 화병에 우울증까지 겹쳐서 완전히 자리에 드러누웠다더군. 딸년이랑은 서로 네 탓, 내 탓하며 머리채 잡고 싸우다가 완전히 의절해서 지금은 돌봐주는 사람 하나 없이 골방에서 혼자 끙끙 앓고 있다지 뭔가. 가진 돈도 없으니 병원에도 못 가고 이웃들이 가끔 죽이라도 끓여다 주는 걸로 연명한다더군. 그러면서도 입만 열면 그 영감탱이 저주한다. 내 딸 인생 망친 놈 소리만 반복한다니. 참 질기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그들의 몰락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는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통쾌함이나 안쓰러움 같은 감정은 조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주 먼 나라에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듯 했죠. 그들의 불행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탐욕과 오만함이 스스로를 집어삼킨 결과일 뿐이었어요. 그 지독한 인과응보의 사슬을 저는 그저 담담하게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내 인생의 등장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지워진 과거의 흔적일 뿐이었죠. 저는 제 삶을 조금 더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끌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다가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힘겹게 폐지를 가득 실은 수레를 끄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차가운 단칸방에서 굶주림과 추위에 떨던 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가슴 한쪽이 저릿해져 왔죠.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누군가의 희망으로 바꾸는 일을 해야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 이름의 끝자와 희망을 뜻하는 한자를 조합한 작은 재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태망재단. 큰 희망이라는 뜻이었죠. 서류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조 변호사가 자신의 일처럼 발 벗고 나서준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재단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저처럼 힘없고 소외된 노인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것이었죠. 재단을 통해 처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된 분은 우연히 구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알게 된 이른이 넘은 할머니였습니다. 자식들에게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물려주고 지금은 지하의 곰팡내 나는 쪽방에서 홀로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 분이었죠. 저는 재단의 이름으로 할머니가 지내실 작고 깨끗한 임대 아파트를 마련해드리고 매달 병원비와 생활비를 지원해드리기로 했습니다. 할머니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를 도와드리던 날 할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셨습니다. 그 주름진 손에서 전해져 오는 떨림과 따뜻한 눈물을 느끼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복수의 완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상처를 보듬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건져 올리는 바로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을요. 할머니의 눈물은 제 과거의 모든 상처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시간은 쉼없이 흘러 어느덧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습니다. 완연한 가을의 어느 주말 오후 익숙하면서도 반가운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땀으로 젖은 작업복 차림의 아들 정우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 녀석의 손에는 제법 큼지막한 배 한 상자가 들려 있었죠. 아버지, 일하다가 현장 소장님이 일 잘한다고 하나 주셨습니다.
아버지 생각나서 가지고 왔어요. 그 녀석의 얼굴은 햇볕에 건강하게 그을려 있었고 한때 희고 매끈했던 손은 굳은 살이 박이고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제가 기억하는 그 어떤 때보다 맑고 단단해 보였어요. 유약하고 불안해 보이던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제 힘으로 세상을 버텨내는 한 사내의 당당함이 느껴졌습니다. 잘했다. 들어오너라. 저는 녀석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녀석이 가져온 배를 함께 깎아 먹었습니다. 배는 시장에서 파는 그 어떤 것보다 달고 시원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어요.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요즘 일은 할 만하냐? 제가 먼저 침묵을 깨자 녀석은 기다렸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몸은 고되지만 땀 흘리고 먹는 밥이 얼마나 단지 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다시 아이를 주말마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장난감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 먹일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 녀석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힘으로 다시금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저녁이나 먹고 가거라. 네가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끓여놨다. 그 말에 녀석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녀석은 아무 대답 없이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죠. 우리는 그렇게 아주 오랜만에 평범한 아버지와 아들로서 함께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와 갓 지은 쌀밥. 소박하기 그지없는 밥상이었지만 그날의 저녁 식사는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따뜻하고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찌개 맛이 정말 일품입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은 녀석이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 순수한 표정을 바라보는 순간 저는 제 길고 길었던 인생의 한막이 비로소 완전히 끝났음을 느꼈습니다. 배신과 분노, 복수와 심판의 막이 내리고 이제 용서와 평화, 그리고 나눔이라는 새로운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해가 떠오르겠죠. 그리고 내일의 해는 오늘보다 더 따뜻하고 평화로울 것이라 저는 조용히 확신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통쾌한 복수보다도 더 값지고 완벽한 내 삶의 결말이었습니다.